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제 인과추론의 입문자를 위한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코잘 인퍼런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프리딕션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코잘 인퍼런스가 왜 어렵고 그래서 코잘 모델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약간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코잘 모델 중에 하나인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익숙한 통계 모형 중에 하나인 이 리그레션과 이 매칭에 대해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코잘 모델 중에 하나인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 potential outcome, 쉽게 말해서 잠재적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접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특정 원인, 어떤 특정 트리트먼트의 인과적인 효과를 어떤 잠재적 결과의 차이로서 정의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접하곤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책들처럼 뭐 20살에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것들, 창업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뭐 이런 등의 어떤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아마 인과적인 사고를 하는 걸 텐데 어떤 그때의 결정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되돌이켜 봤을 때 만약 그때 다른 결정을 했었더라면 잠재적으로 지금의 결과가 달랐을까? 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쉽게 보면 인생에 대한 인풋에 대한 어떤 인터벤션이나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권고나 충고를 담은 책이 이런 종류의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고하는 이런 방식이 포텐셜 아웃컴이 인과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특정 트리트먼트의 인과적인 효과는 바로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의 실제 결과와 만약 그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 간의 차이로 정의하고 실제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잠재적 결과를 우리는 이제 counterfactual, 한국말로 이제 반사실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독서가 성적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싶다고 하면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 하에서는 이 실제 책을 읽었을 때의 성적과 만약 책을 읽지 않았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성적 간의 차이를 통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정의하고 또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반려동물과 우울증의 관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포텐셜 아웃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반려동물 입양 후에 우울증 성향과 만약 그때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않았었다면 있었을 어떤 잠재적인 우울증 성향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반려동물이 우울증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런 잠재적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들이고 3번과 4번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각 사람들마다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의 잠재적 결과와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의 잠재적 결과가 있을 텐데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고 나면은 실제 받았을 때의 결과만 관찰 가능하고 나머지 잠재적 결과는 현실에서 관찰 불가능하죠. 그쵸? 반대로 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3번과 4번의 경우는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 받지 않았을 때 실제 결과는 우리가 데이터로 관찰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트리트먼트를 받았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이 특정 개인에 대한 인디비주얼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어떤 특정 한 명의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 카운터팩추얼은 현실에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하지만 적어도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에서의 어떤 평균과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차이를 통해서 비록 특정 개인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더라도
평균적인 인과적인 효과는 그래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 하에서의 이 메인 포커스는 바로 이 Average Treatment Effect, ATE라고 볼 수 있어요. 이 Average Treatment Effect, ATE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untreated, 즉 컨트롤 그룹 전체에서의 이제 효과의 인과적인 효과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 내에서의 카운터팩추얼과의 비교를 통해서 구한 거를 이제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라고 해서 ATT 혹은 ATET라고 하고 컨트롤 그룹 혹은 untreated 그룹에서의 효과를 ATEU라고 해요.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Untreated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이 counterfactual, 이 잠재적 결과는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아요. 관찰 불가능하죠.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은 그들이 만약에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 있었을 그 counterfactual이 관찰 가능하지 않고 반대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 그들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면 있었을 counterfactual도 현실에서 관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erence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과 추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재적 결과예요. 카운터팩추얼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건 이 카운터팩추얼이 아니라 실제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코잘 인프런스 문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분명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 추론을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거는 이 트리트먼트를 만약 받지 않았었다면 있었을 카운터팩추얼인데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데이터로 관찰 가능한 건 실제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 추론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상적인 이 카운터팩추얼과 현실에서의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에서 기인할 것이고 또 그걸 해결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이상적인 카운터팩추얼에 가장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컨트롤 그룹을 찾아서 비교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인과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카운터팩추얼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컨트롤 그룹을 잘 구성해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카운터팩추얼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컨트롤 그룹에서의 값을 이 카운터팩추얼 값으로 대입해서 직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컨트롤 그룹이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비슷하다는 거니까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결과값을 컨트롤 그룹에서의 카운터팩추얼, 즉 이 컨트롤 그룹 사람들이 이 만약에 트리트먼트를 받았더라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그 효과랑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그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카운터팩추얼을 이렇게 어프로치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비로소 우리가 이제 Average Treatment Effect (ATE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는 이젠 Causal Inference 문제를 Missing Value Problem으로 보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Missing Value 관점에서 어떤 Causal Inference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표시된 것처럼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의 이 Missing Value를 무시해도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 Causal Inference의 조건을 Ignorability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두 그룹,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 간이 서로 값을 교환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exchangeability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약간 missing value 관점에서 정의하는 용어이고 조금 더 이제 어떤 뭐 셀렉션 바이어스나 아니면은 어떤 코자 그래프 관점에서의 용어로 보면은 어떤 외부 요인,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교란 요인, 이건 이제 컨파운더라고 부르는데 이런 컨파운더가 없어야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unconfoundedness라고 부르고 또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exogenit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인과 추론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인도즈네이티, 내생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내생성이 없는 조건, 반대는 외생성이겠죠. 그게 이제 익소즈네이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관점이나 뭐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부르는 용어가 다르지만 그 어떤 코자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카운터 팩추얼에 가장 가까운 컨트롤 그룹을 찾음으로써 이렇게 카운터 팩추얼을 대신하는 전략이다. 또 그거에 성립하는 어떤 조건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선 예시들에서 아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성향을 단순 비교하는 게 이제는 왜 인과 추론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당연하겠지만 뭐 이 세상 모든 선택이 다 그렇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역시나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져서 당첨된 사람만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뭐 키워야 되고 뭐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키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결과인 우울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우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경향이 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컨트롤 그룹은 그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애초에 뭐 여러 가지 특성도 다르고 뭐 우울증의 어떤 기본 레벨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은 트리트먼트가 없더라도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반려동물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카운터 팩추얼을 현실에서 관찰할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그나마 최대한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그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면은 최대한 이렇게 어떤 인과적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의 인과적인 효과에 가깝게 추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카운터 팩추얼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카운터 팩추얼은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들이 만약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사실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다 평균적으로 비슷하면은 반려동물이 없었다면은 있었을 잠재적 결과도 비슷할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교함으로써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앞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은 어떤 가정을 하나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라든지 뭐 어떤 노년 인구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 뭐 반려동물을 더 키우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러한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차이를 알고 있다면 그런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정함으로써 인과적인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차이가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비교를 함으로써 인과적인 효과를 조금 더 낮게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나은 추정인데 여기서 또 따져볼 건 이러한 차이만 고정을 했을 때 정말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슷해서 비교 가능한지 여부를 또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인과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즉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트리트먼트가 없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인 카운터 팩추얼과 현실에서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선택 편향,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왜 선택 편향이라고 부르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말지를 사람들이 실제로 셀렉션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오는 편향이라고 해서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하는 교란 요인을 우리는 이제 컨파운딩 팩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보면은 지금 X라는 변수가 이런 어떤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X라는 그룹이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슨 X라는 변수가 이 두 그룹의 차이인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X를 컨파운딩 팩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컨파운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컨파운더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만이 이 둘의 차이를 어느 정도 고정한 후에 셀렉션 바이어스를 고려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어떤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효과가
왜 코잘 이펙트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현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기껏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들의 아웃컴과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들, 컨트롤 그룹에서의 아웃컴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값인 카운터팩추얼, 이상적인 값을 더하고 빼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첫 두 항은 뭐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 중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결과와 만약 그들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으면 있었을 결과, 즉 이게 우리가 정의하는 코잘 이펙트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결국 이 코잘 이펙트를 추정하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선택 편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에서 만약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으면 있었을 결과와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이 컨트롤 그룹, 즉 카운터 팩추얼과 컨트롤 그룹의 차이가 바로 선택 편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단순 비교를 통해서는 이런 코잘 이펙트와 셀렉션 바이어스가 항상 함께 추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잘 이펙트를 추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셀렉션 바이어스만 없앨 수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만약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의 아웃컴과 언트리티드 그룹, 컨트롤 그룹에서의 아웃컴이 서로 같거나 뭐 굉장히 비슷해서 그 차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은 이 마지막 두 항은 서로 캔슬 아웃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구한 효과와 이론적으로 정의한 이런 코잘 이펙트와 유사해질 수 있고, 이게 바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인과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코잘 인퍼런스 문제를 굉장히 명료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코잘 이펙트를 구하는 거, 코잘 인퍼런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어떤 카운터 팩추얼에 가까운 컨트롤 그룹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부트캠프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과 추론의 원칙을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이 세테리스 페리부스라는 조건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요인들이 다 동일해서 비교 가능하다라는 이런 조건을 라틴어로 표현한 어떤 조건인데, 그렇다면은 이 컨트롤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다 비슷한 컨트롤 그룹이니까 비록 이상적인 카운터 팩추얼을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세트리스 페리부스를 만족하는 컨트롤 그룹이 있다면 이상적인 카운터 팩추얼을 이 컨트롤 그룹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트리스 페리부스가 함의하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고, 이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의 어떤 코잘 인퍼런스 문제다라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상적인 카운터 팩추얼과 현실에서의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인 이 셀렉션 바이어스와 그걸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직접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연구는 이제 이 쿼럴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에 나왔던 이 work from home, 그러니까 재택근무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이 randomized control trial 연구의 사례예요. 그 연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또 2차 분석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재구성을 한 건데, 이 실험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한 콜센터에서 진행된 어떤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을 분석한 연구인데, 우선은 랜덤 어사이먼트가 없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먼저 그 콜센터 직원들에게 그냥 무조건 그냥 너 재택근무 해 마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재택근무 희망자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 될 거고, 재택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컨트롤 그룹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의 특성이 서로 유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육아를 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면 재택근무를 선호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택근무를 지원한 사람과 재택근무를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특성에서 다를 거라는 거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인과추론을 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직접 가능하진 않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 재택근무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상적으로 이 재택근무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만약 이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었다면 있었을 카운터 팩추얼을 비교를 해야만 그 재택근무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케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카운터 팩추얼과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를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단순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자 이펙트뿐만 아니고 이 셀렉션 바이어스까지 섞여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해답은 뭘까요? 바로 이 카운터 팩추얼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카운터 팩추얼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컴패러블한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택근무를 자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면 가상의 카운터 팩추얼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무작위로 나눈다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랜더마이즈 트리트먼트 그룹과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그룹은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이 셀프 셀렉티드 그룹과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 던져서 무작위로 나눈 거니까 평균적으로는 이 랜더마이즈 트리트먼트 그룹과 랜더마이즈 컨트롤 그룹은 서로 특성이 유사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카운터 팩추얼은 아니지만 카운터 팩추얼과 굉장히 유사한 가상의 어떤 카운터 팩추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셀렉션 바이어스와 어떤 이 코자 이펙트 간의 관계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랜더마이즈 트리트먼트 그룹과 그리고 이 셀프 셀렉티드 컨트롤 그룹을 비교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자 이펙트와 셀렉션 바이어스가 섞여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카운터 팩추얼과 유사한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그룹과 이 셀프 셀렉티드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가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뺀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코자 이펙트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뭐 완벽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더마이즈 트리트먼트 그룹과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그룹을 비교를 하는 게 이렇게 단순히 이 셀프 셀렉티드 컨트롤 그룹과 비교하는 거에서 이렇게 딱 셀렉션 바이어스만큼을 딱 제외한 그 코자 이펙트만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례이고, 어쩌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코자 인퍼런스가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